이제 마지막 14번부터 17번. 사실 이런 문제는 기술 문제인데 제가 좀 약한 문제예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수업 시간에도 과학 지문이나 이런 게 나오면 제가 혼자 문제를 풀어서 아이들한테 방법을 전달한다기보다는 그 아이들하고 수업을 통해서 저희 반의 아이들은 거의 다 이제 1등급이 다 나오니까 그중에 나경이는 탁월하게 잘해서 만점 수준인 거고 다른 아이들도 하나 아니면 만점 수준 높은 수준 1등급이잖아요 우리 반 애들이. 그래서 그 과학이나 이런 지문들은 제가 제 방식을 전달하려고 하기보다는 아이들의 방식이 서로 방식을 공유하면서 가장 좋은 방식을 채택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학이나 법지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좋은 방식을 많이 제시하는데 이런 기술이나 과학 지문 이런 것들은 선생님하고 나경이하고 이제 같이 하면서 한번 정답 쪽으로 추론해 나가는 걸 보고 우리 나경이가 어떻게 풀었는지 이제 관찰하면서 선생님 좀 도와주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14번부터 17번 지문을 볼 건데요. 이번 2022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과학 지문이 나오지 않고 기술 지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도 특징이 일단 지문이 굉장히 짧고요. 그리고 읽어보면 내용은 우리 실생활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그런 자동차 서라운드 뷰 기술이죠. 혹시 이 지문 자체의 난이도 나경이는 어떻게 봤어? 지문 자체의 난이도는 별로 안 높았던 것 같고 지문보다는 그 뒤에 있는 16권 문제 풀 때 좀 헷갈리긴 했는데 이제 지문 그 자체의 난이도는 별로 안 높았던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자, 지문을 또 한번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이제 1문단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차하거나 좁은 길을 지날 때 운전자를 돕는 장치들이 있다. 이 중 차량 전후 좌우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차량 주위 360도의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을 만들어 차 안의 모니터를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장치가 있다.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자. 자, 이 단락을 보고 우선 이 차량 주위 360도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 본 것 같은 영상, 이 영상을 실제 실생활에서 본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또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나경이 같은 경우는 이걸 본 적 있지? 일반적으로 실생활에서 이제 360도로 이렇게 서라운드 카메라를 실제로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실제로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런 상황을 봤다면 이 지문을 볼 때 뭔가 익숙한 마음과 이거 나 아는 건데 하면서 뭔가 반가운 마음 그리고 좀 더 익숙하게 이제 그리고 좀 낯설지 않게 지문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문단 한번 가볼까요? 먼저 차량 주위 바닥에 바둑판 모양의 격자판을 펴놓고 카메라로 촬영한다. 이 장치에서 사용하는 광각 카메라는 큰 시야각을 갖고 있어 사각지대가 줄지만 빛이 렌즈를 지날 때 렌즈 고유의 곡률로 인해 영상이 중심부는 볼록하고 중심부에서 멀수록 더 휘어지는 현상, 즉 렌즈에 의한 상해 왜곡이 발생한다. 여기서 지금 렌즈에 의한 상해 왜곡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제 광각 카메라는 시야각이 크기 때문에 그거 렌즈에 있는 곡률 때문에 상이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왜곡에 영향을 주는 카메라 자체의 특징을 내부 변수라고 하며 왜곡 계수로 나타낸다. 이를 알 수 있다면 왜곡 모델을 설정하여 왜곡을 보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렌즈에서 상의 왜곡이 일어나고 그 왜곡에 영향을 주게 되는 카메라의 특징을 이제 왜곡 계수라고 하는데 이제 그 왜곡 계수라는 특징을 이용해서 렌즈에 의해서 상이 왜곡될 때 그걸 보정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편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의 기울어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왜곡의 원인을 외부 변수라고 한다. 촬영된 영상과 실생의 격자판을 비교하면 영상에서 격자판이 회전한 각도나 격자판의 위치 변화를 통해 카메라의 기울어진 각도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왜곡을 보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상의 왜곡이 일어날 때는 내부 변수와 외부 변수가 있는데요.
이제 카메라의 왜곡 개수로 인해서 일어나는 내부 변수와 그 다음에 장착된 카메라의 기울어짐 같은 외부적인 변수를 통해서 이제 상의 왜곡이 일어나고, 그걸 보정할 때는 이 왜곡 개수를 알아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격자판이 회전한 각도 등을 이용을 해서 그걸 보정하게 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문단을 보면 왜곡 보정이 끝나면 영상의 점들에 대응하는 3차원 실세계의 점들을 추정하여 이로부터 원근 효과가 제거된 영상을 얻는 시점 변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시점 변환이란 지금 이 점들을 이용해서 원근 효과가 제거된 영상을 얻는 걸 시점 변환이라고 한다는 점을 우선 알아두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3차원 실세계를 2차원 영상으로 투영하면 크기가 동일한 물체라도 카메라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더 작게 나타나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에서는 거리에 따른 물체의 크기 변화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물건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물건을 이쪽에서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물건과 이 물건의 크기가 같더라도 이게 훨씬 더 작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이 옆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위에서 보게 된다면 이 물건과 이 물건의 크기가 같게 표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보정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그 지금 우리가 위의 단락에서는 상의 왜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광각 렌즈로 인해서 그 다음 단락에서 지금 원근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촬영된 영상은 기본적으로 상의 왜곡과 원근 효과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영상이 찍힐 거란 말이죠. 네. 가장 처음에는 이 영상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혹시 뭐 그림으로 그린다든지 아니면 머릿속으로 그걸 생각해 본 적은 있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을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왜곡과 원근법에 의해서 이제 표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이 A 물체와 B 물체가 있다고 할 때 두 개의 크기가 같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일단 우선 A 물체가 이제 여기 자동차가 있다고 하면 A 물체가 훨씬 더 멀리 있기 때문에 A 물체가 작게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B 물체는 더 크게 보이겠죠. 그 다음 이제 A와 B가 이제 일직선상에 있더라도 이제 보는 각도나 그런 것들에 따라서 여기서 왜곡이 생겨서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 두 개 사이의 거리가 만약에 이게 일직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사이의 거리가 이런 정도로 돼 있다고 하면 카메라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그 다음 단락까지 한번 가볼까요? 마지막 단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곡이 보정된 영상에서의 몇 개의 점과 그에 대응하는 실세계 격자판들의 점의 위치를 알고 있다면 영상의 모든 점들과 격자판의 점들 간의 대응 관계를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하여 기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시점 변환과 그다음 왜곡 보정을 통해서 이제 왜곡이 보정된 영상에서 이제 몇 개의 점, 그러니까 기준이 된 점들과 그 다음에 그걸 그러니까 실세계에서 봤을 때 그게 어떤 점에 해당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것들을 맞춰가면서 이제 가상의 좌표계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이제 대응 관계를 찾을 수 있다는 거겠죠. 이 대응 관계를 이용해서 영상의 점들을 격자의 모양과 격자 간의 상대적 크기가 실세계에서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한 평면에 놓으면 2차원 영상으로 나타난다.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3차원인 세계를 2차원인 영상으로 나타낼 때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때 얻은 영상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이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한 각 영상의 영상을 합성하면 차량 주위를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이 만들어진다. 자, 이 지문을 읽었을 때 그러면은 그 촬영된 영상, 그 니은의 왜곡이 보정된 영상, 그리고 디귿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었어? 네. 그러면 그걸 만약에 이제 기억, 니은, 디귿으로 설명을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처음에 촬영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곡과 시점 변환이 이제 그러니까 왜곡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점은 이제 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평면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왜곡 보정과 시점 변환이 둘 다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곡이 보정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리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부 변수와 외부 변수로 인한 왜곡은 보정이 되어 있지만 이제 그 바라보는 시점은 이제 아직 위쪽이 아니라 그 평면적으로 이쪽에서 바라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직 시점 변환은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됐던 왜곡 보정과 그 이후에 되는 시점 변환이 둘 다 이루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3차원이 2차원의 영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럼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먼저 1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제 이런 문제인데요. 1번 선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차량 주위를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은 360도를 촬영하는 카메라 하나를 이용해서 만들어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 360도를 촬영하는 카메라 하나가 아니라 여기 위에서 말하듯이 이제 차량 전후 좌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을 한 다음 그걸 보정을 통해서 이제 시점을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외부 변수로 인한 왜곡은 카메라 자체의 특징을 알 수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카메라 자체의 특징의 왜곡 개수 같은 경우에는 내부 변수이기 때문에 외부 변수로 인한 왜곡이 아니라 내부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 선지를 보도록 할게요. 차량의 전후 좌우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을 하나의 영상으로 합성한 후 왜곡을 보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전후 순서가 바뀌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억에서 니은으로 갈 때 왜곡을 보정하고 니은에서 디귿으로 갈 때 이제 시점을 바꾸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시점을 바꾼 후에 이제 왜곡을 보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틀린 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선지를 보도록 할게요. 저는 4번 선지가 이제 맞는 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영상이 중심부로부터 멀수록 크게 휘는 것은 왜곡 모델을 설정하여 보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건 위에 있는 본문과 일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4번을 맞는 선지로 골랐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에 있는 점들은 카메라 시점의 영상과는 달리 3차원 좌표로 표시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에서 본문에서 보시면 2차원 영상으로 나타난다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차원이 아니라 2차원으로 표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4번 같은 이런 일치 불일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글만 제대로 읽었으면은 그 바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시간도 걸리지 않았을 거고 또 뭐 난이도 그렇게 뭐 높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앞에 세 지문의 일치문보다는 어려웠던 게 문장이 그대로 들어온 게 아니고 문장을 변형시킨 일치였기 때문에 섣불리 잘못했다고 보면 같은 문장을 못 찾아서 당황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세 문제의 일치 문제보다는 한 차원 높은 일치 문제다 해서 저는 이 문제조차도 약간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다. 별 반개 정도. 반개 정도는 있는 문제였다라고 봅니다. 다음은 1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에서 디귿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우선 기억부터 디귿까지가 뭐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기억은 촬영된 영상이고 니은은 왜곡이 보정된 영상, 그 다음에 디귿은 위에서 내려다본 영상입니다. 그럼 1번부터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기억에서 광각 카메라를 이용하여 확보한 시야각은 니은에선 작아지겠군 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니은에서는 이제 시야각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시야각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 넓게 벌어져 있는 이제 이 영상을 이제 왜곡을 보정함으로써 이렇게 다시 보정을 하는 것이지 여기 있는 물건이 여기로 온다고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물건을 여기로 당겨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야각은 그대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2번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니은에서는 기억과 마찬가지로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격자판이 작아 보이겠군 이라는 선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 선지가 맞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은과 기억은 아직 원근법에 의한 효과가 보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둘 다 격자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격자판이 작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원근 효과는 디귿 이후에 네네. 보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은 3번 선지를 보도록 할 텐데요. 니은에서는 기억에서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에 따른 렌즈의 곡률 변화로 생긴 휘어짐이 보정되었겠군 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에 따른 렌즈의 곡률 변화라는 부분이 틀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선지 역시 틀린 선지입니다. 그럼 이게 뭘로 바뀌어야 맞는 선지가 될까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곡률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곡률 개수에 따라서 곡률 변화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가 아니라 곡률 개수에 따른 곡률 변화로 생긴 휘어짐이 보정되었겠군 이라고 한다면 맞는 선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문에서는 이제 렌즈의 고유 곡률이라는 단어를 썼죠. 네. 다음 4번.
다음은 4번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니은과 실색의 격자판을 비교하여 격자판의 위치 변화를 보정한 디귿은 카메라의 기울어짐에 의한 왜곡을 바로잡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카메라의 기울어짐에 의해서 왜곡을 바로잡은 것이 아니라 니은에서 디귿으로 갈 때는 시점을 변환한 것이기 때문에 왜곡을 바로잡았다고 하면 틀린 선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5번 선지를 볼게요. 니은에서 렌즈에 의한 상해 왜곡 때문에 격자판의 윗부분으로 갈수록 격자 크기가 더 작아 보이던 것이 디귿에서 보정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니은 같은 경우에는 왜곡이 보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해 왜곡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5번 역시 틀린 선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제가 그 문제를 풀면서 저는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이해를 했었는데요.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기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냥 단순히 촬영 영상이기 때문에 왜곡도 아직 보정되어 있지 않고 원근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근감이 있기 때문에 멀리 있을수록 작게 보일 것이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요? 멀리 있을수록 작게 보일 것이고 가까이 있을수록 크게 보이겠죠? 이게 원근감이고요. 자, 곡률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사진을 찍었을 때 사람이 여기 있으면은 똑같은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광각 카메라로 찍으면은 이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보인다라는 점이죠. 이게 바로 곡률이고요. 이 두 개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윗부분은 또 볼록하게, 가운데 부분은 일반적이고 밑에 부분은 원근감 때문에 더 크게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가 보정이 된 거죠? 왜곡이 보정이 된 왜곡이 보정이 된 거죠. 왜곡이 보정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성질은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이것만 남게 되죠. 이게 니은, 이것만 남은 게 니은. 자, 그러면 여기서 디귿은 어떻게 되죠? 여기서 원근감까지 보정이 된 거죠. 원근감까지 보정이 되면은 우리는 2차원 평면 격자판처럼 이런 영상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15번 문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5번은 1번. 기억에서 광각 카메라를 이용하여 확보한 시야각은 니은에서는 작아지겠군 이라고 했는데, 자, 시야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나경이가 설명했듯이 시야각은 우리가 눈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각을 시야각이라고 부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근데 여기서 니은, 왜곡 보정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 있던 물체를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왜곡이 보정되면서 단순히 이 물체가 여기 그대로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야각은 그대로인 거죠. 시야각이 작아지겠다라는 그런 선지는 일단 틀린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니은에서는 기억과 마찬가지로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격자판이 작아 보이겠군. 자, 이게 답인데, 니은에서는 기억과 마찬가지로, 자, 그러니까 니은과 기억의 공통점을 찾으면 되겠죠. 니은과 기억의 공통점은 뭐죠? 니은과 기억의 공통점은 원근 효과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아직 디귿을 거치기 전이니까. 그리고 원근감 존재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격자판이 작아 보이겠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자, 3번. 니은에서는 기억에서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에 따른 렌즈의 곡률 변화로 생긴 휘어짐이 보정되었겠군 이라고 했는데,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에 따른 렌즈의 곡률 변화로 생긴 휘어짐, 이란 내용은 사실 지문에 없어요. 우리가 이 곡률 변화가 생기는 건 렌즈 그 자체의 고유 곡률 때문이죠. 그렇죠. 사이의 거리 변화에 따른 요게 틀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원인이 이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자, 4번. 니은과 실색의 격자판을 비교하여 격자판의 위치 변화를 보정한 디귿은 카메라의 기울어짐에 의한 왜곡을 바로잡은 것이겠군 이라고 했는데, 자, 카메라의 기울어짐에 의한 왜곡 뭐죠? 외부
변수죠. 자, 근데 외부 변수는 어디서 이미 처리가 됐죠? 외부 변수 같은 경우에는 기억에서 니은으로 갈 때 처리가 그렇죠. 됐으니까. 기억에서 니은으로 갈 때 이미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디귿은 카메라 외부 변수를 바로잡은 것이겠고는 틀린 선지가 됩니다. 5번. 자, 5번을 볼게요. 자, 니은에서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 때문에 격자판의 윗부분으로 갈수록 격자 크기가 더 작아 보이던 것이 디귿에서 보정되었겠군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 때문에 라고 하는데, 이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은 이미 기억에서 니은으로 넘어올 때 이미 보정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에서 디귿으로 갈 때 이게 보정이 된다 하면은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나경이가 푼 방식도 맞고 선생님이 푼 방식도 맞는데요. 선생님이 푼 방식으로 하면 그림으로 그렸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월등히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죠. 자, 16번. 다음은 1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림은 장치가 장착된 차량의 운전자에게 제공된 영상에서 전방 부분만 보여준 것이다. 차량 전방의 바닥에 그려진 4개의 도형이 영상에서 각각 A, B, C, D로 나타나 있고 C와 D는 직사각형이고 크기는 같다. P와 Q는 각각 영상 속 임의의 한 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옆에 주어져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서 받는 시점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15번에서 말했던 기억, 니은, 디귿으로 생각을 한다면 얘는 디귿에 해당하는 그림일 것입니다. 그러면 디귿에 해당하는 그림이 이거니까 니은에 해당하는 그림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한번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원근 효과가 아직 존재하겠죠. 원근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A와 B를 비교를 했을 때 A는 지금보다 더 짧게 느껴질 것이고 B는 더 길게 느껴져 있겠죠. 그리고 C와 D를 비교했을 때는 C가 D보다 멀리 있고 그 다음에 C의 윗변은 C의 아랫변보다 더 멀리 있기 때문에 C와 D는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1번 선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원근 효과가 제거되기 전의 영상에서 C는 윗변이 아랫변보다 긴 사다리꼴 모양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니은의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 C는 윗변이 아랫변보다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점 변환 전의 영상에서 D는 C보다 더 작은 크기로 영상의 더 아래쪽에 위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상의 더 아래쪽에 위치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D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C보다 더 큰 크기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3번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A와 B는 P와 Q 간의 대응 관계를 이용하여 바닥에 그려진 도형을 크기가 유지되도록 한 평면에 놓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3번은 이제 P와 Q 간의 대응 관계를 이용한다 라는 말은 이제 지문 어디를 봐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4번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B에 대한 A의 상대적 크기는 4번 선지 다시 갈게요. 그 다음 4번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B에 대한 A의 상대적 크기는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하여 시점을 변환하기 전에 영상에서보다 더 커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선지가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B에 대해서 A의 상대적 크기는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해서 이제 시점을 변환하기 전, 그러니까 지금 니은의 상황에 비해서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A는 니은에서는 더 멀리 있었기 때문에 더 짧게 보였을 것이기 때문에 디귿으로 보정을 했을 때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5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P가 A 위의 한 점이라면 A는 P에 대응하는 실세계의 점이 시점 변환을 통해 선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는 선지인데요. 이건 사실 뭔가 부분적으로 틀렸다라기보다는 그냥 실세계의 점이 시점 변환을 통해서 선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예 언급이 되지 않은 아예 약간 엉뚱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선지는 그냥 아예 틀린 선지라고 먼저 제외를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16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오늘 이번 수능 국어 영역에 대한 기사를 찾아봤을 때 킬러 문항으로 지목이 된 문제인데요. 저도 이 문제를 풀면서 생각했던 거는 이 3번
선지 때문에 학생들이 정말 많이 헷갈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 문제를 풀 때 그 1번, 2번, 5번은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지문을 통해서 파악을 했는데 3번하고 4번을 남겨놓고 4번이 답이다라는 거를 확인해서 4번을 체크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3번이 그러면은 어디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을까를 제가 다시 한번 봤었거든요. 자, 지문으로 올라가게 되면 자, 마지막 단락에서 두 번째 줄 영상의 모든 점들과 격자판의 점들 간의 대응 관계를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하여 기술할 수 있다 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대응 관계를 이용해서 영상의 점들을 격자의 모양과 격자 간의 상대적 크기가 실세계에서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한 평면에 놓으면 2차원 영상으로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문장이 길죠. 문장이 길고 뭐 대응 관계, 실세계에서 동일하게 뭐 격자판. 자, 이런 내용들이 아마 학생들이 지문에서도 헷갈렸는데 이걸 가지고 16번, 3번 선지를 봤을 때 더더욱 헷갈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선지가 아닌 이유는 지금 3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A와 B는 P와 Q 간의 대응 관계를 이용하여 바닥에 그려진 도형의 크기가 유지되도록 한 평면에 놓은 것이라고 했는데 지문은 이런 내용이 없어요. 지문은 이런 내용이 없고 물론 대응 관계를 이용하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격자판을 이용해서 실생활에 맞춰서 그걸 2차원 영상으로 나타냈다라는 것이지 3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A와 B는 P와 Q 간의 대응 관계를 이용했다. 너무 빈약한 설명이죠, 이거 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 그리고 16번에 이 보기를 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 그리고 나머지 1, 2, 5번이 답이 아니다라고 완벽하게 긋지 못한 학생들은 아마 여기서 굉장히 많이 헷갈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이었고요. 이 앞에 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영상의 모든 점들과 격자판 점들과의 대응 관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응 관계는 같은 영상 안에 있는 점들의 대응 관계가 아니고 영상에 있는 점과 격자판에 있는 점의 대응 관계인데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거는 하나 안에 있는 한 영상 안에 있는 두 점의 대응 관계가 아니고 이게 만약에 영상이라면 이 숨어 있는 격자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P에 대응하는 또 다른 P-가 있고 Q에 대응하는 Q-가 있는 거지 이 둘을 대응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은 영상 안에서 둘을 대응시켜서 일치시킬 게 없잖아요. 다른 그림인데.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순간적으로 대응 관계는 머릿속에 있고 두 점의 대응 관계인데 그 부분에서 착각을 유도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를 사실 제가 공간지각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쉽게 풀진 못했고 15번 같은 경우도 별표 1개 정도는 분명히 들어가 됐어야 될 문제고 역시 별표 3개.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가 있는 게 항상 글로 된 거를 그림으로 갔는데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에 3번의 보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계속 다른 그림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평상시에 글을 그림으로 연습을 계속 했던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접근 가능한데 글로만 귀찮아서 글로만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한테는 손도 못 대는 문제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마지막으로 1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맥상 A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을 찾는 문제인데요. 우선 A가 포함된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빛이 렌즈를 지날 때 이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사용된 지나다와 가장 가까운 의미의 지나다가 있는 선지를 고르면 될 것입니다. 저는 1번 선지를 골랐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빛이 렌즈를 지나다 라고 할 때 그냥 빛이 그냥 렌즈를 말 그대로 지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버스가 교차로를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이것이 가장 의미가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가장 비슷한 대응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 만들고 그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 지나고에 가장 비슷한 말을 하나 떠올린 다음에 그 떠올린 말도 다른 지문에 넣었을 때 어색한지 어색하지 않은지를 평가하면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렌즈를 지나다의 가장 비슷한 말은 뭘까요? 빛이 렌즈를 통과하다. 통과죠, 통과. 네.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를 통과를 집어넣어서 말이 통하는 것과 안 통하는 걸 찾아볼게요. 1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1번. 그때 동생이 탄 버스는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다. 여기서 지나다를 통과하다로 바꿔보면 그때 동생이 탄 버스는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다 라는 문장이 되는데 굉장히 말이 돼요.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것은 슬픈 감정을 통과해서 아픔으로 남아있다 라고 한다면 어색하죠? 어색하기 때문에 3번. 3번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느새 정우가 훌쩍 통과해 식사할 시간이 되었다라는 문장 역시 어색하기 때문에 얘 역시 틀린 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요. 4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의 온도가 어느 점을 통과해. 이것도 역시나 어색하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5번을 보면 가장 힘든 고비를 통과하고 나니 마음이 가뿐하다. 이것도 역시 문장이 어색한 감이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2번 보면 그것은 슬픈 감정을 지나서 아픔으로 남아있다. 여기서는 슬픈 감정보다 위인, 그렇죠? 슬픈 감정보다 더 높은 단계인. 3번은 어느새 정오가 훌쩍 지나, 통과가 아니고 시간이 흘러져. 그렇죠. 예. 물의 온도가 어느 점을 지나, 이것도 어느 점을 통과가 아니고 넘어서 이런 얘기죠. 가장 힘든 고비를 지나고 나니, 면하고 나니, 없어지고 나니죠. 사라지고 나니. 그렇죠. 자, 다른 거를 바꿨을 때 유일하게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다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깔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낙영 학생하고 좀 특이한 방식으로 오늘 그 비문학 지문 해설을 했는데요. 다른 해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를 적극 권하겠습니다. 정말 나경희 학생한테 뭐 사전에 우리 비문학 한번 풀어보자 라고 얘기했고 우리끼리 그 회의를 하거나 답을 맞춰보지는 않았어요. 나경희 학생이 정답을 다 맞췄지만 한두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의 그 논리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답을 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정도의 약간의 논리적 문제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한두 문제는 100% 확신하고 풀었다기보다는 90에서 95% 확신하고 푸는데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70% 정도 확신하고 푼 문제의 정답을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국어가 100점을 맞기가 불가능한 과목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내가 80%의 확신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85%, 90%, 95%, 98%로 올리는 것이 우리가 공부해가는 과정이지 어떤 시험도 100%를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과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는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아는데 얼마나 더 정밀하게 아느냐의 문제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나경희 학생이 푸는 방식에 굉장히 재밌었다고 하면 앞으로도 나경희 학생 어차피 자기가 설명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더 실력이 오르거든요. 부탁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국어만큼은 나경이 따라해, 나 따라해 해서 우리 같이 한번 그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기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감 어땠어요? 이제까지 국어 수업을 하면서 이제 모의고사 비문학 문제를 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제가 풀었는지 설명하고 하는 과정을 국어 수업 시간에 사실 많이 해보긴 했었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본 적은 처음이라서 약간 떨리긴 했는데 그래도 그냥 제가 평소에 하던 대로 제가 어떤 생각 과정과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기회가 나경이한테도 내가 갖고 있는 탤런트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노블리스 오블리주거든요. 그렇죠. 내가 조금 가진 것. 제가 봤을 때 나경이의 국어 실력은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다른 과목을 못한다는 건 아닌데요. 국어 실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주 여러 그 번의 기회를 가지고 그 나경이 학생의 그 국어를 푸는 과정. 아마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지금 어느 고등학교 3학년이 합격을 해서 잘난 척하면서 푸는 게 아니고요. 나경이는 앞으로 2년 있다가 수능을 봐야 될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완성된 상태가 아니고 본인도 수능을 준비하면서 본인이 국어 공부하는 거를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도 종종 있었으면 합니다. 그 옆에 권세현 선생님하고 저하고 국어 수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나경이가 듣는 수업은 의대 가는 비문학이라고 해서 비문학 심화반인데요. 거기서는 경제학, 철학, 법학, 교재를 가지고 이미 1등급인 학생들이 만점을 도전하기 위해서 강의 위주의 수업이라기보다는 학생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제가 조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경제학이나 법학이나 철학의 배경 지식을 계속 가르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낯선 지문에서 얻을 수 있는 공포심을 많이 해소시켜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책 자체가 지문이 어려워서 그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독해력이 커지는 그런 수업을 하나 하고 있고요. 또 나경이가 저하고 듣는 수업 중에 또 하나는 제가 비문학 기출문제를 풀어주고 한 달에 정기적으로 모의고사를 치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선생님이 문법이나 문학이나 그 화작을 가르치는 그런 연습하는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수업은 현재 거의 대부분 1등급이지만 1등급 혹은 1등급을 도전하는 학생들이 듣는 수업이에요. 나경이를 제가 5학년 말부터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숙제 내주지 않고 그 당시엔 처음에 2시간 했었죠. 우리가 수업을 2시간 하다가 3시간 하다가 현재는 4시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숙제 안 내주고 수업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국어를 잘하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나경이의 노력에 대해서도 제가 크게 치하해주고 싶고요.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오히려 제가 가르쳐 주는 것보다 나경이가 문제를 푸는 거를 한번 보시면서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제가 그래서 이름을 줘줬어요. 나경이 따라해, 나 따라해. 우리 한번 재밌게 나경이도 실력 올려가고 여러분들도 함께 나경이와 함께 실력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경이 오늘 애썼어요? 선생님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